그럼 경기가 살아날 것이냐. 앞서 말씀드린 이런 세 가지 팩터 때문에 사실 단기간에 살아나기 힘들다. 장기 시결로 봤을 때는 원만한 우하향 안정화가 더 이렇게 보이고 지금은 공격적 투자가 아니라 해지의 시대이다. 자, 그러면 지난번 CPI랑 연준의 금리 인상은 좀 어떻게 보시고 올해 물가랑 금리 인상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물가는 기저효과 때문에도 서서히 빠질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의 물가가 금리를 올리면서 그동안에 누적된, 그러니까 지금은 달러 약세지만 그동안에 누적된 달러 강세가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수입하는 물가의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이 거의 다 이제 제로이거나 마이너스로 왔어요. 수입 물가가. 그러니까 공산품 쪽으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제조업 상품 쪽은 이제 그 상승률이 많아봐야 1%, 2%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통제가 된 거 맞고, 이제 파월은 그 부분을 이제 얘기하면서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했고, 근데 서비스 부분은 정부하고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정부가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돈을 푸니까 돈을 푸는 만큼 서비스 물가는요, 이거는 전이를 못 시킵니다. 쉽게 말하면은 지금은 기업 경기는 안 좋은데 소비자들의 가계 경기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기업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기업의 숫자, 그 다음에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의 숫자들이 많아지면서 공산품이나 실질적인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쪽 A 기업께 비싸면 B 기업 걸 사면 돼요. 그런 구조가 지금은 여러 테크 기업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그 커머스, 이커머스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게 됐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그거에 대한 부담을 안 해도 되는 상태인데, 서비스업은요, 안 그렇습니다. 개인들의 가격 결정력이 있어요. 레스토랑, 숙박, 교육, 심지어 의료까지도 어느 정도 있어요.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물가가 이제 서서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정말 경제가 정말 안 좋아지고 돈이 많은데도 안 돌아가는구나 할 때 떨어지니까 올 하반기까지 이제 아주 스무딩하게 이제 떨어질 것 같고, 이제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파월도 사실은 지금부터는 은행 시스템을 보조하기 위한 히든 카드, 키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압력들은 서서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뭐 25p 뭐 더 올릴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중요한 건 저는 끝자락에 다 온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올해 그럼 인하도 근데 인하는 가능성이 없다. 인하까지는 아직 바라보기 힘들고요. 인하를 우리가 생각하려면 결정적으로 우리가 뱅크런 뿐만 아니라 이제 상업용 모기지 쪽에 대한 문제가 부실이 현실화돼서 도저히 이제는 말로써 그리고 정부의 이례적인 대책으로는 못 막겠다. 이럴 때 이제 시스템이 완전히 확장적으로 이제 리스크가 퍼질 때 그때 인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리가 뭐 앞으로 한 번 정도 더 올리고 동결한다고 해도 과거 대비해서는 굉장히 고금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로 인한 후폭풍은 없나요? 그게 아마 누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누적이 되고, 이번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이제 이것 때문에 미국 경제가 뭐 위험하다, 대공황이다 이렇게는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은행이 대마불사다라고 해서 은행을 지금까지 살리기 위해 많은 대책과 돈이 투입이 됐는데 지금 5% 금리면요, 우리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겪었기 때문에 이게 5% 금리가 너무 높은 거지만 2015년 이전의 금리 수준으로 보면은 5 갔다가 또 3 오고 5 갔다가 3 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운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초고의 최고 금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정도 금리에 뭔가 민낯이 하나씩 드러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조적으로 이게 정책의 실패,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정책이 성공했냐 실패했냐 얘기를 했을 때는 정책이 지금 성공한 것 같지는 않다. 실패에 오히려 가깝다. 장기간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보였습니다. 미국의 고용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고용도 이제 비슷합니다. 그래서 고용 같은 경우도 이거를 많은 분들이 계속 놓치시는데, 그 미국이 사실은 외부의 그 이민자 유입이 되게 중요해요. 그쪽에서 서비스업 쪽의 어떤 부문들, 그 다음에 우리로 얘기하면 일용직 근로자가 뭐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거기서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보장 시스템이 이미 정부에서 받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고용주가 뭐 새롭게 이제 4대 보험을 들어야 되고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우버 기사를 하시면서 거기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배달이 요즘에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그 지금 일자리가 엄청나게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늘었었죠. 그렇죠. 많이 늘었다 우리는 이제 빠지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이제 인재서 이런 걸 받네 이러면서 배달 쪽이 장 배달도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
음식 배달은 당연하고 일부는 이제 상품 배달도 해주고 네네. 근데 팁이 있으니까 그것도 굉장히 괜찮은 이제 잡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런 잡들을 그분들은 하나만 뛰는 게 아니라 하나, 두 개, 막 세 개씩 다 뜁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이민자 수가 그 예전에 이민자 순유입이 1년간 잘 될 때는 거의 100만까지 들어오셨다가 지금 이민자 수가 10만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 활동 인구 자체가 완전히 줄어버린 효과거든요. 아니면은 둘 중에 하나죠. 외부에서 유입이 있거나 아니면은 출산이 많이 일어나거나 그래가지고 청장년층이 빨리빨리 올라서야 되는데 미국도 지금 고령화 이슈, 저출산 이슈가 되게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때문에 밖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이제 고용시장이 좋아 보여서 이제 실업률이 낮아 보이지만 실제로 일할 사람이 없어지고 있는 상태. 그에 반해서 미국의 기업들은 코로나를 거치면서 워낙에 많이 커졌으니까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계속 뽑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고를 해도 실업률은 낮게 나오는 이상한 그런 기인한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전에는 이제 동결을 하긴 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물가가 여기서 다시 이제 기대 인플레나 이런 것들이 다시 위로 급격하게 튀지 않으면 동결 기조로 가는 게 맞아 보입니다. 다만 우리가 항상 구두적인 멘트는 아마 이제 세게 할 겁니다. 앞으로 인플레에 대한 대응을 할 것이다.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저는 사실 좀 생각하면은 말씀드릴 때 죄송스럽기도 하고 조심스러워요. 왜냐면은 어느 하나 출구 대책이 없어 보여요. 첫 번째는 수출 무역 적자 이야기는 뭐 중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얘기하자면 그런 거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리겠고요. 너무 길고 중국과의 그런 관계 문제 속에서 우리가 미국과의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블록화되어 있는 그 미국과의 관계라도 뭔가 좀 편입이 잘 되어 있고 서로 간에 어떤 유대가 잘 돼 있으면 좋지만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게 일본인 거죠. 일본은 더 탄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럼 이 무역 적자의 문제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힘들다. 이걸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미국이 연말이 되어서 경제가 다시 화랑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도 짓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컴퓨터 관련된 IT 제품들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럴 때 낙수 효과를 일부 받으면서 조금 좋아지는 거. 그 그림밖에 지금 없는데 그게 개연성이 작다. 그래서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안 좋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우리나라 550만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사실 우리는 국내 내수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브랜드가 없어요. 그 자영업자분들의 브랜드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혹시? 대형 뭐 그런 거 빼고는 없죠. 없죠, 사실은. 그래서 그게 이제 경쟁력이고 수요가 그만큼 약하다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이슈가 또 하나 있고, 세 번째는 지금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재정 준칙에 맞춰서 재정을 갖다 좀 축소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축소 재정을 하면서 웬만하면 적자를 안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쌓이면은 사실상은 이제 미국이 이번에 그랬듯이 금융기관들이 어쨌든 이번에 예금도 예치해주고 대형 기관들이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약간 비슷하게 대형 금융기관들한테 많은 것들을 요청하고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만큼 여력이 좀 작아졌다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은 이제 결국에 한은도 공격적 금리 인상은 거의 끝자락에 다 왔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럼 경기가 살아날 것이냐? 앞서 말씀드린 이런 세 가지 팩터 때문에 사실 단기간에 살아나기 힘들다. 혹시 그럼 지금 한국 경제가 미국 경제보다 더 안 좋은 건가요? 그렇죠. 경제가 둘 다 안 좋다고 치면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연말까지 갔을 때는 이제 숫자가 더 서서히 줄어들었다고 치겠습니다. GDP가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채권은 어찌됐든 1등 수요자가 그러니까 무조건 발행하면 어느 정도 사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관계가 좋은 일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떠오르신 게 있나요? 국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규모 경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통화의 가치에 대한 그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자금 투자가 이루어지기 좀 한계가 있는 국가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채권의 발행 시장에서 우리가 항상 1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정책 여력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좀 뒤처지는 그런 그림이고 그러면은 정책 여력이 뒤처진다는 건 그만큼 경기가 안 좋을 때 미국이 안 좋으면 우린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죠. 원달러 환율은 좀 어떻게 될까요? 지금 1,300원대 뭐 근처인데. 지금 이게 이제 달러 약세가 왔기 때문에 이제 1,300원 정도 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계속 등락을 반복할 것 같습니다. 등락을 반복하는 거는
달러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미국이 금리 인상을 더 세게 할 수 있다. 뭐 블러드 총재 같은 분들이 세게 얘기하면 좀 올라갔다가. 근데 결국에는 미국도 경제에 힘이 떨어지니까 달러가 이제 떨어지는 추세라서 원달러도 크게 급등은 못할 것이고 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의 추세는 결국은 이엔과 유로가 달러, 그러니까 그동안에 달러 강세였던 걸 누르고서 얼마나 회복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원달러도 같이 떨어질 텐데 네. 지금 흐름은 행보 후 그 다음에 서서히 얼마나 하락 이게 더 유력한 그림으로 보십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좀 어떻게 지금 점검하고 전망하고 계신가요? M2 미국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게 이제 한국 거는 아니지만 전 세계가 비슷한 양상입니다. M2가 증가율은 지금 많이 줄고 있지만 M2 규모는 절대적으로 많은 상태로 다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경제 전문가지 부동산 쪽은 아니지만 경제적인 부분만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요.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태인데 경제 체력은 확실히 줄고 있어요. 근데 부동산 자산이나 많은 가격들이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또 우리가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들은 저는 납득이 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댈러스 페드에서도 그런 자료를 발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실질 가격의 추세하고 그다음에 프라이스 투 인컴 레이쇼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소득 대비한 가격의 비율이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 근데 그 비율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이제 과열로 지금 이제 진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명목 가격만 보고서 21년, 22년도가 무조건 피크예요. 이제 빠지다가 다시 반등을 해요. 이게 작은 시계로 보지만 댈러스 페드에서 이제 분석한 내용을 보면은 그때부터 소득이 감소하는 그 수준이 빨라지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프라이스 투 인컴 레이쇼 그러니까 소득 대비한 어떤 가격, 부동산 자산의 가격의 부담이 이제부터 서서히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이제 자산 가격의 하락 추세 사이클을 만들 때 이런 이제 가격 부담에 대한 비율 요인들이 한 2, 3년은 계속 지속을 하다가 그러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이제 가격도 훅 빠지게 되거든요. 단기적인 시기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어떤 변화, 반등에 대해서는 저는 큰 의미를 두는 거는 맞지 않은 것 같다. 장기 시결로 봤을 때는 원만한 우하향 안정화가 더 유력해 보이고 근데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3개월 후에 보겠어, 6개월 후에 보겠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이러한 경제의 어떤 돈으로서 막는 경제 체계에서는 최소 1년 6개월 이상은 보셔야 됩니다. 특히 부동산 자산처럼 무거운 자산들은 좀 아주 길게 보시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뭐 더 떨어질 여지가 충분히 많다고 네. 보시는 거 같아요. 그렇죠. 과열징후인 상태니까요. 지금 뭐 뉴스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잡은 것 같다, 뭐 어딘가는 반등한 것 같다 하는데 그렇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네. 그게 우리 이 도표에서 보시면 모든 현상이 지금 미국하고 비슷한 귀결로 나오니까 M2 스탁, 그러니까 머니스탁, M2의 머니스탁이 지금 21조 달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식도 그렇고 위험 투자도 그렇고 부동산 자산도 그렇고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배팅을 하는 겁니다. 경제를 살리면 이거 확 줄이지 않고 어떻게 더 늘릴 거야. 어떻게든 할 거야. 그분들을 믿고 배팅을 강하게 하신 분들은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하시고 배팅하셔도 무방해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고 정보가 확실히 있으시다면. 근데 저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이게 뭐 1, 2년 안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거의 이제 90년도 이전부터 계속 돈을 풀어가지고 이제 약간의 어떤 균열이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균열 상태에서 그들이 이번에도 무리해서 배팅할 수 있는 만큼의 환경, 그리고 이번에는 왜 이렇게 배팅하는지에 대한 경제적 이론, 그 명분, 이게 요번에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하게 생각을 한다 보면은 중립적인 사고로 생각했을 때 그들의 정책 배팅이 확신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완만한 하향 안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정리하는 요약 질문으로 그럼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어떻게 시장에 대응하고 있어야 될 거면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 뭐 그냥 현금을 아직 챙겨두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뭐 금이라든가 채권을 사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걸까요? 투자를 이제 전문으로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투자로 인해서 공격적 투자로 인해서 부가 많이 늘어나는 시기는 두 가지 정도는 최소한 이제 버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늘어나주고 거기에 우리가 얘기했던 소위 말하는 유통 속도가 늘면서 돈의 순환이 잘 되는 그러면서 이제 주기적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들도 좋아 보이는 이게 다 마련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뒤에 있는 두 개의 유통 속도라든지 지표에 대한 부분들은 되게 애매합니다. 사실은 안 좋은 쪽이 더 많고요. 근데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유동성에 대한 부분은 아직 마르지 않았어요. 절대적으로 사상 최대치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위험 투자 쪽보다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공격적 투자가 아니라 해지의 시대이다. 수익률로 금을 쫓고 수익률을 찾기 위해서 채권을 찾으면 사실은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지만 전체 자산을 불린다는 측면에서 보면 일정 부분을 네. 채권이나 금에 투자를 하시면 장기로는 오히려 그분들이 위너가 될 수 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에 대한 부분과 지금은 소비 지출에 대한 부분도 같이 가셔야 된다. 병행을 하셔야 된다. 뭐 요즘에 쿠팡 시키면 내일 당장 도착하는 세상에 뭐 그런 얘기를 해 이러실 수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주변 분들께 그런 말씀드리고 각자의 소비 패턴을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과연 필요해서 샀는가? 이게 나한테 과연 이제 소비의 효용성이 진짜 높고 정말 절대적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은 앞으로의 경제 환경이 이제 그동안에 일어났던 환경하고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체크하고 절제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꼭 같이 가져가시자 뭐 이런 네. 생각입니다. 자, 지금 박사님은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에 지금 같은 시기에 조금 더 투자하면서 기다려보자라는 건데, 그럼 이제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에 투자하는 때는 좀 어떤 때로 넘어갈 때 천천히 이제 글로 내 돈을 움직이면 되는 건지는. 오늘의 영상에서 가장 핵심이 나옵니다. 정책 대응이 명확하고 투명해졌을 때,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무언가 앞에서 정책 배팅을 한다라고 얘기를 표현을 했었죠. 네. 근데 미국이 이번에도 부채를 엄청나게 찍어냈는데 부채를 찍어냈을 때 누군가 받아줄 수 있고 그거를 의회에서 어찌됐든 잘 성공적으로 통과를 시켜가지고 그 돈 가지고 다시 경제를 물론 맞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긴 한데 또 돈으로 경제를 메꿔나가는 그런 흐름들이 명확히 보였을 때 그때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셔도 절대 되지 않다. 그게 가장 중요한 투자에 있어서는 포인트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직은 좀 기다려야 할 때. 오늘 만난 손님은 유신일 박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